죄송해요. 진짜예요. 예. 근데 이제 언론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사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얘기는 뭐 하나도 없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넋두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죄송하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인데 일단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받아서 같이 고민스러운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나 얘기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언론이 왜 저 모양인가라고 하는 게 늘 제일 궁금하시는 거라서 언론이 왜 저 모양인가부터 설명을 드리면 뭐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자면 대한제국까지는 가긴 가야죠. 대한제국까지 가야 된다. 본래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30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언론의 발전이 이렇게 궤를 나란히 하면서 같이 발전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언론이 생긴 거는 찌라시라고 하죠. 막 긁어가지고 뿌리는 찌라시에서 시작을 해서 관보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간지 계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 그 다음에 격월간지 그 다음에 월간지 그 다음에 이제 격주간 주간 열흘에 한 번 나오는 순간 그 다음에 이제 주간 그 다음에 일간지 방송국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나가는데 대한민국은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시작된 게 한성 순보니까 열흘에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과정을 다 건너뛰어서 한성 순보 그것도 정부 기관지로 열흘에 한 번 나오는 게 신문의 시작이니까 앞에 걸 다 건너뛴 다음에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올해라도 갔으면 좋은데 바로 식민지 언론으로 바뀝니다.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고 식민지 언론 그 다음에는 미군정 언론으로 갔다가 이승만 독재 시대의 언론 박정희 쿠데타 정권의 언론 이렇게 해서 쭉 그야말로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서 300년 200년에 걸쳐 형성된 민주주의와 나란히 발전을 같이 했던 언론의 모습이 아니고 시작부터 막 건너뛰고 압축하고 거기다가 식민지로 갔다가 미군정으로 갔다가 독재로 갔다가 이러면서 정상적인 언론의 어떤 궤적을 쫓지 못했죠. 방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시작된 방송은 경성제국방송 일본 총독부가 이제 하던 걸 나중에 이제 중앙방송이라고 했습니다만 KBS가 넘겨받고 거기에서 쭉 진행되다가 신문의 시대가 열린 거죠. 뭐 너무 졸릴 것 같아서 졸리시면 바로 주무시면 됩니다. 푹 자고 빨리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 수모를 안 당했는데 그 제 위에 선배들은 수모를 좀 당하셨더라고요. 1971년 2년까지는 서울에서 모든 기자들의 꿈이에요. 뭐냐 하면은 서울 명동에 있는 중부경찰서를 담당하는 거였습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기자들의 꿈이 왜 중부경찰서일까? 서울 명동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제가 연식이 탄로나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고고장은 다 명동에 있었습니다. 고고장 안 다녀오신 젊은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고고장은 다 명동, 사롱도 명동, 호텔도 명동, 백화점도 명동. 그러니까 명동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때는 강남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강남이라는 게 이제 영동대교가 생기면서인데 왜 영동대교냐 하면은 강남이라는 걸 이름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영등포의 동쪽에 있다 그래갖고 영동대교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죠. 그러니까 중부경찰서라고 하는 곳은 왜 좋으냐면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놀이 문명이 다 거기에 있고 고급스러운 문명이 다 거기에 있고 극장도 다 거기에 있고 병원마저도 백병원 다 있고 그런데 살인사건, 강도사건은 또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시내 한복판인데 강도 살인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봤자 술 먹고 조금 시끄럽게 구는 친구들 정도. 그러니까 중부경찰서의 취재를 담당하면 세상이 너무 평화로운데 먹는 거는 엄청나게 먹어 제끼는 거죠. 백화점에서 뇌물 들어와, 호텔에서 뇌물 들어와. 생각을 해보십시오.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누가 에스컬레이터 타다가 조금 넘어져 갖고 다쳤다. 이런 거 기사 한 줄 나가면 매출이 쭉 떨어지니까 그런
화재가 잠깐 연기만 좀 피어오르다가 꺼졌다. 다 마찬가지. 그런 사건 사고가 안 나가게 하려니까 막 경찰서에 매일 와서 뇌물을 먹이고 그 주변에 있는 고고장, 영화관, 호텔, 병원, 백화점들이 늘 줄을 서서 먹을 걸 사줍니다. 그래서 기자가 한 사람 세상을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동료 기자가 조사죠. 조사를 써갖고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읽는데 거기에 한 대목이 들어가죠. 유명한 대목입니다. 불쌍한 내 친구 아무개 그 좋다는 중부경찰서도 못 가보고 이런 그래서 그 중부경찰서를 KBS 기자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중부경찰서 기자실에서 갑자기 방송기자가 어떻게 여길 들어오려고 하느냐, 방송사에 기자라는 게 있냐, 방송사에는 아나운서 있는 거 아니냐, 방송사 기자는 기자로 인정을 못 받던 시절입니다. 네, 그게 1971년까지 아마 1971년도에 한국기자협회에 처음으로 방송사 기자가 가입을 하던 그쯤이니까요. 제 선배들은 그나마도 더 해가지고 쑥 이제 방송사 기자도 겨우 들어가게 됐다고 생각하고 쑥 들어갔더니 갑자기 탁 막으면서 어디 기자냐? CBS 방송 기자다. 영락교회는 요 옆이다. 여기는 중부경찰서고 영락교회를 취재한 모양인데 영락교회는 요 옆이고 카톨릭을 취재하려면 명동성당은 저 옆이고 잘못 온 것 같다.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안 열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모를 겪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0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CBS는 뉴스 금지, 모든 공직사회의 구성원들은 CBS와 인터뷰하지 마실 것 등등등 이 언론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좋다는 중부경찰서를 진짜 갔습니다. 탁 갔더니 CBS 기자냐?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기자실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밖에 기자실을 그 서빙하는 아가씨가 앉아 있을까 저 밖에 그 아가씨 옆에 의자를 놔줄 테니까 거기 앉아 있어라. 기자실에는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하고 한 2개월 정도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은 나이도 좀 어렸으니까 저 문을 뺑 열고 연합의 심선배 저 짜장면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들어갈까요? 그러면 거기다 놔두셔. 내가 나가서 갖고 올 테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기자실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4달 지나니까 쓱 어느 날 문을 열고 나오더니 변형 내일부터는 들어오쇼. 이렇게 하고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자 생활이 이제 지나갔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그 발전 과정이 얼마나 이게 꼬이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꼬이는지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은 그 뿌리부터 심상치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오늘의 시국과 관련이 있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1987년에 끝나면서 노태우 정부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50비리 청문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텔레비전 최고 시청률이 무려 81%가 나왔다. 엄청난 거죠. 50비리가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막 비리들이 밝혀지는데 결국은 50비리 청문회에서 밝혀진 비리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냐 하면 검찰로 가져가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두환의 비리라는 것은 캐우다 보면 결국 박정희 정권 때의 비리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고 하다 보면 결국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비리들을 전부 다 모아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검찰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50비리 수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재벌들이 검찰에 다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들이 전부 다 장관급, 차관급들이 가서 또 조사를 받고, 대한민국에 있는 언론사 간부들까지도 다 끌려가고, 정치인 끌려가고, 다 끌려가다 보니까 검찰청에는 엄청나게 많은 대한민국 지도층들의 비리가 카드로 쫙 이제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싸울 때 공격하는 게 유리하냐, 수비하는 게 유리하냐, 전쟁에서. 그러면 대개는 수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참호를 파고 폭 파묻혀 있어갖고 오는 사람을 쏘면 되니까. 공격이 더 어렵죠. 피해가 많습니다. 근데 공격하는 사람한테 3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언제 할 거냐를 공격하는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수비하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어디를 공격할 건가도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공격할 거냐도 이 사람이 합니다. 검찰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언제쯤 할까? 어느 놈을 칠까? 어떤 걸로 꺼내칠까? 이런 걸 검찰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1970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모든 비리 자료는 검찰 캐비넷에 다 들어있는데 뭘 뽑았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갑자기 대장동이 나왔다가 대장동이 뭐 하다 잘 안 나오면은 백운동이 또 나왔다가 하다 안 되면 그 뭐 부인이 카드를 갖다가 썼다는데 아무튼 카드가 나왔다가 카드는 뽑을 카드는 많아요. 뭐 뭘 뽑을 거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다음에 뽑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대개는 힘이 센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한테 주죠.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판매 부수가 많으니까. 그러면 뭐 높임높임 받아 쓰고 막 공격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여론을 봅니다. 아, 요 카드가 먹히겠네. 요 카드를 일단 한 두어 달 끌고 가다가 그 다음에는 요 카드로 한 두어 달 끌고 가고 다시 요 카드로 한 두어 달 끌고 가면 대통령 선거로 가는구만. 뭐 이런 이제 작전을 시간 스케줄을 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중앙통화 또는 뭐 종편들한테 슬슬 뿌려주면 잘 써준단 말이죠. 또 그렇게 큰 언론사가 쓰면은 나머지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실의 기본값이 그런 거죠. 큰 언론사가 썼으니까 그래도 뭔가 믿을만 하겠지. 이게 기본값이 높은 거죠. 언론사가 쓰면 일단 기본값이 높은데 큰 언론사가 쓰면 더 높아요. 예전에 다 그런 말로 세상을 살지 않았습니까? 신문에 난 거야. 그러면 옛날에는 그럼 뭐 이렇게. 지금 같으면 신문에 난 거야. 그 새끼들이 또 썼어. 뭐 이렇게. 지금은 반응이 다릅니다만 예전에는 신문에 났대 그러면 다 오케이죠. 더군다나 KBS에 났대. 또는 뭐 조선일보에 그렇게 났대 그러면은 뭐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이 진실의 기본값 자체가 허황되게 높아 있는 거죠. 그래서 조중동이 쓰면은 다른 언론들은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언론사가 몇 개냐? 잘 모르겠네요. 언론사가 몇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우리 언론사 쓴 기사가 이거예요 하고 보낼 수 있는 언론사가 그때 심사에 따라서 이렇게 낙오가 있기 때문에 달라집니다만 한 70개에서 90개 정도. 70개에서 90개 정도. 검색을 해서 언론사 이름을 치고 검색을 하면 그 언론사의 뉴스가 뜨지는 않지만 검색해서 찾아 들어가면 나오긴 하는 것이 그것도 한 100몇십 개 정도. 그 다음에 실제로 네이버 포털에서 잘 검색이 안 되지만 사람들한테 정보를 던져줄 수 있는 언론사까지 다 합치면은 종이와 인터넷 다 합치면은 대개 한 6,000에서 6,500개 정도 됩니다. 지역에 있는 언론사, 지역의 신문사, 그다음에 뭐 농민신문, 전자신문, 뭐 축산신문 이런 거 다 합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언론사들은 정치 뉴스가 필요하면은 큰 언론사권을 베끼는 게 제일 안전하니까 베낍니다. 자, 방법을 또 바꿉니다. 조선중앙동화 위주로 계속 주면은 세계일보하고 문화일보, 서울신문에 막 이렇게 튀어나오죠. 더러운 녀석들 말이야. 우리한테는 안 주고 맨날 특종을 놓치고 남의 특종 베껴 써야 되니까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죠. 그러다가 어떤 거는 작은 신문한테 줍니다. 네. 여러분들 애들 키우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틀 굶다가 애들한테 먹을 거 주면 엄청나게 먹죠. 특정거리를 안 주고 조중동한테만 주다가 갑자기 세계일보한테 주거나 국민일보, 문화일보한테 주면 미친 듯이 받아가지고 이만하게 씁니다. 사실 요만하게 써도 되는 건데 이만하게 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몇 달 만에 오는 먹잇감인데 이거 그냥 넘기기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절을 하는 거죠. 영향력 있는데 주다가 저쪽이 너무 굶어갖고 이만큼 튀어나오면은 갑자기 슬쩍 빼주면은 기대했던 효과보다 더 크죠. 이만하게 쓰니까. 이런 식으로 언제 어떤 걸로 어떤 식으로 공격할까를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부르는 검찰공화국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까지도 약간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기자의 꽃 하면은 사건부 기자였습니다. 사회 사건부 기자. 왜냐하면 불이 났는데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몇 명 죽었다, 몇 명이 숨졌다, 몇 명이 어느 병원으로 갔다 등등등 이런 거를 다른 언론사보다 먼저 보도하는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왜 도움이 됐냐면 불이 크게 났거나 시청 앞에서 자동차가 들이받아서 사람들이 우르르 죽었다. 어떤 신문은 9명 숨져, 어떤 신문은 여기에 11명 숨져, 어떤 신문은 15명 숨져. 이렇게 신문이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어떤 걸 사보시겠습니까? 15가지 센 것이 최근까지 제대로 취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가판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신문은 전부 다 길에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6시쯤 되면은 길바닥에 쫙 이제 신문이 놓이기 시작하는데 뛰어가서 이제 그때 얼마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만 신문부터 사보는데 제목을 이렇게 보면은 제일 화끈한 제목이 뽑힌 거 아니면 지금 얘기한 대로 제일 업데이트된 제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주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불난 거나 사고 난 것 또는 짜릿짜릿한 사건들을 누가 더 확실하게 뽑느냐라고 하는 걸 경쟁으로 삼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건 기자들이 우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신문사의 위세라든가 신문사의 가판 부스를 늘리고 신문사 거리에서 파는 부스가 많은 신문이 또 신뢰도에서 인정을 받고 구독자도 늘어납니다. 그랬는데 이게 검찰로 넘어가면서 기자의 꽃은 그때부터 법조 기자가 된 겁니다. 법조 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라는 것이 틀이 딱 잡히고 그 검찰공화국과 함께 법조 기자단이 또 딱 틀이 잡힙니다. 웃기는 얘기를 하자면 우리 검사님들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건 과학입니다. 과학. 그냥 감이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검사가 됐어요. 이분이 기자예요. 만났어요. 제가 맨 처음에 만난 검사가 예를 들면 홍준표 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쪽 방으로 건너가면 황교안 검사가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 머리가 나쁜 거죠. 그러니까 다 눈치챈 거죠. 내가 부장 기자가 되면 저 검사는 뭐가 됐을까요? 검사장이 됐을 거예요. 내가 국장이 되면 저 검사장은 검찰총장쯤 됐죠. 내가 그보다 더 올라갈 때쯤 되면 저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되든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어갖고 당대표가 되든지 어쩌면 지금처럼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안 돼갖고 그 검사가 실패하면 어디로 가느냐. 대형 로펌의 변호사님이 되시든지 삼성의 고문 변호사가 되시든지 결국 한 번 검사는 대한민국의 지배 세력에서 절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다들 그걸 눈치채고 검사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 검사는 영원한 지배 세력이니까 이 검사하고 친해놓으면은 내가 나중에 어떤 도움을 받더라도 받게 되니까 그때 다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이 본능적으로 안 사람들이 1980년대 후반부에 시작한 기자들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제가 83년 입사인데 지금 KBS MBC 사장이 한 92년, 93년 입사자들이니까 그 검사들하고 친해는 게 최고의 자기의 출세의 길이다라는 걸 몸으로 익힌 사람들이 지금의 사장, 상무, 전무들입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언론사는 검찰 기자들이 나쁜 게 아니라 검찰 기자 출신의 경영진들부터가 머릿속이 그렇게 빡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대충 들어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배들을 보낼 때도 검사들이 이렇고 이러니까 잘 지내야 된다. 그 다음에 회사가 뭐 잘못해갖고 검사한테 수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미리미리 정보 챙기고 등등등. 옛날 같으면 이게 좀 덜했는데 요즘에 회사 신문사 사장님이나 사주들은 전부 다 또 건설사 사장님들이시니까 걸릴 게 많아요. 그러니까 검찰 기자들한테 늘 당부하는 게 몇 가지 있죠. 첫째, 우리 회사를 생각해서 잘 사겨놔라. 너의 미래도 그 인간다라고 계속 나란히 간다. 잘해라. 그 다음 세 번째, 혹시 재벌들이나 돈 많은 놈들의 비리 정보 같은 게 있으면 좀 갖고 와라. 이런 거 요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야죠. 자꾸 돌리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최태원 회장님이 가슴 아프게 이혼을 하셨어요. 갑자기 이혼했으면 그만이지.
재판이 이제 벌어졌으니까 그 재판까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몇백억을 뭐 물어줘야 된다 또는 몇 조를 물어줘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위자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위자료도 끝났어요. 위자료 끝났으면 진짜 그만이지. 갑자기 최태원 회장과 아들의 뭐 사진. 최태원 회장 그 부인은 또 그 전에 누구를 사귀었었나? 최태원 부장 등 뒤에 여인의 실체. 계속 기사가 나와요. 그 다음 날 신문을 이렇게 탁 펼쳐들면 SK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큰 광고. 네. 그다음에 이쪽 가면 또 큰 광고. 왜냐하면 요새 재벌 회사의 홍보 담당자들은 그래도 배짱이 좀 늘어가지고 하도 당하다 보니까 쓰려면 써. 그런다고 뭐 우리 회사 주가가 떨어질까봐 이렇게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우리 총수님을 건드리는 거는 막아야 돼요. 이건 자기 일이잖아요. 회사에 대해서 막 언론이 별로 신빙성도 없는 자료를 가지고 아무개 회사 뭐 실적이 요새 별로 안 좋아 막 써봤자 그래봤자 뭐 주가 크게 안 움직이고 우리 회사 실적이 뚝 떨어질 리도 없고 그 기사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있는데 우리 회장님의 등 뒤에 여인 그리고 거기서 난 아이는 또 어디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럼 별로 뭘가를 막아야 되는데 그 막는 게 광고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정보를 알아야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은 괜히 전화 걸어가지고 그 등 뒤에 여인의 품에